올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각종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폭로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먼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백악관 바로 옆에서 트럼프를 지켜본 볼턴 전 특별안보보좌관이 그랬으며, 트럼프의 조카라는 메리 트럼프는 가족으로서 그의 성장 과정을 그린 책을 펴내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트럼프 폭로 내용은 그의 다양한 움직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볼턴도 그러한 이야기를 수차례 한 바 있기 때문에 지인들의 폭로 내용에 한국도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에 대해 폭로한 사람은 같은 공화당의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입니다. 볼턴 전 백악관 특별안보보좌관의 경우에는 폭로된 내용이 과연 진실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청와대에서도 상당 부분 사실이 왜곡되어 있다며 이례적으로 볼턴을 비난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기사를 다룬 한국연합뉴스의 영문판 기사를 그대로 트윗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뉴스를 트윗하면서 볼턴은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다며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으나 나름대로의 호평을 받는 미국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쉴 새 없이 구사해 왔는데, 이는 사드 보복 등 한국을 상대로 오랫동안 힘자랑을 해온 중국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과는 다른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이루어진 각종 한일 관련 문제에서 그는 일본을 지지해 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거친 입장을 반복했고, 특히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과 북한만을 상대하면서 재팬 패싱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일면 한국 대중들에게 그래도 속 시원한 면이 있는 대통령이라는 평을 받은 것이죠. 게다가 최근 G7에 한국을 초대하려고 양국 정상에 관련 통화를 하는 등 일본의 입장은 신경도 안 쓰고 한국을 강대국 라인으로 포함하자는 취지의 G11 입성에 적극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간중간 방위비 등의 돈 이야기 때문에 점수는 깎이나 나름대로는 한국의 호평을 받아온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호건 주지사의 폭로는 한국 입장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호건 주지사는 볼턴과는 달리 한국에서 매우 신뢰하는 주지사로, 이번에 미국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진단키트를 주고받는 등 한국 언론상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라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거친 말로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레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의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워싱턴 DC에서 공화당 주지사협회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을 주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정도 연설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 모임에서 전미 주지사협회장으로 트럼프를 가까이서 본 것이죠.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그는 왜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찬이 열린 곳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 지연 속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카드를 들고 나와 한국을 압박하던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사흘 전인 국정연설에서 한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주변국 지도자들을 호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해 발언한 것은 기억에 없다고 호건 주지사는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현재 재선 위기를 불러온 코로나19에 대한 언급을 매우 꺼려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어떻게든 벗어버리고 당장 끝내고 싶어하면서 가을 학기에 학생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려고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지사 모임에도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거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건 주지사의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코로나 문제라고 여겼기에 주지사 모임 때 코로나 사태에 대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호건 지사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만찬에는 호건 주지사의 한국인 아내 유미 호건 여사가 동석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대통령이 한국에 모욕을 퍼붓는 동안 아내는 거기 앉아 있었고, 나는 아내가 상처받고 속상한 것을 알아차렸다. 아내는 나가버리고 싶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내는 예의 바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 부분에서 호건 지사가 왜 한국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갖추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호건 지사의 아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여느 미국 정치인과는 매우 다르게 한국에 대해 열린 마음이며 미국과 관련된 한국의 불합리한 문제를 만날 때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를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 일본처럼 로비를 해온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강대국의 면모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문제, 특히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면 대부분은 묵인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만 호건 지사의 아내가 한국인이라는 것과 그가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러한 폭로를 이끈 것입니다. 만찬 다음 날인 2월 8일에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관저에서 전미 주지사협회를 위한 만찬을 주최했고 문 대통령은 이 만찬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문 대통령은 유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얘기하고 나서 나를 한국 사이라 칭했다. 우리에겐 큰 의미였고 몇 달이 지나 그의 따뜻함이 메릴랜드 주민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4월 18일 한국으로부터 50만 회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단도구를 공수한 일을 뜻한 것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기고문에서 진단도구 공수에 있어 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호건 지사는 한국에 날아온 진단키트를 보물이나 된 듯이 보호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주 방위군은 자연재해와 같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호건 주지사는 한국발 진단키트를 이송 후 아무도 모르는 특정 장소에 배치해 그곳을 주 방위군이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호건 지사의 폭로건을 보니 왜 그가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서 한국의 진단키트를 지켰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공화당원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의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어느 정도 대립각이 있었고 일종의 미운 털이 박힌 상태에서 연방 정부에서는 메릴랜드주에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건 주지사는 혹시 진단키트가 연방 정부의 재난방지청 등에 그대로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철저하게 해당 물품을 지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는 이 진단키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미국까지 배달된 것인지 전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인 유미 호건 여사가 한국에 한 달 전부터 연락을 하면서 진단키트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수혁 주미대사와 함께 일을 하며 진단키트 관련 협상이 거의 매일 밤 이루어진 전 과정을 지켜본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키트는 우여곡절 끝에 50만 개가 확보되었고 FDA의 승인을 거치면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미국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정성껏 도왔는지 아는 것이고 그런 중대한 시국에 방위비 가지고 수가 틀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관한 발언이 얼마나 황당했었는지 그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과 같은 광범위한 코로나19 검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는 이 진단키트가 메릴랜드 주민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수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진단도구 구매에 900만 달러, 한화 108억 원 가량을 들었지만 주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에는 28억 달러, 3조 3,700억 원이 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그리 큰 액수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진심 어린 대응과 고마움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미국의 거물급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괜히 한국 사이로 불리우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네티즌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지사 아내가 한국인 정도나 되어야 한국의 진심을 알아줄 정도로 국제 무대의 외교는 냉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호건 지사의 폭로 가운데 다시 떠오르는 것은 볼턴의 회고록입니다. 볼턴 전 안보 보좌관은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부분을 거의 기술하지 않고 일본에 대해서만 자신과 입장이 비슷하다는 의견으로 회고록을 채웠습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친분이 두텁다고 했으며 이것은 호건 주지사가 했던 말과 일치하지만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거침없이 정책을 펼쳐나가면서도 아베 총리와는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G7 초대장을 내밀면서도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이중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한국은 이러한 트럼프 스타일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 스타일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곤란함을 겪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작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려 3개월 연속 만납니다. 일본 오사카 G20를 포함해 4, 5, 6월 연속 3개월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고 극진히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내심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관여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G20 이후에 곧장 한국행 비행기를 타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이 가운데 일본의 존재감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은 그 누구도 쉽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이중적인 그의 스타일에 잘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자국 중심주의가 강해진다는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건지사와 같은 지한파가 미국에도 많이 있어주면 좋겠지만 도입 영상은 엉망진창인 애플 지도의 정확성과 성능에 대해 조소를 보내며 애플 지도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배트맨의 앞전고투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2012년 애플은 지도 앱의 대명사인 구글맵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iOS 6와 함께 애플 지도를 야심차게 출시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애플의 이미지처럼 뭔가 혁신적이거나 깔끔한 3D 그래픽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대 속에 정체를 드러낸 애플 지도는 처참한 오차와 만들다가 만 것 같은 기능으로 조롱을 받으며 유머 소재로까지 전락하고 맙니다. 이 뛰어내릴 듯한 사람은 사실 애플 지도를 보며 슈퍼마켓에 가던 사람이었던 것이고, 이런 지도 화면을 보면서 혹시 애플 예찬론자들은 역시 감성의 애플은 지도에서조차 거장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의도적으로 연상시키고 있다는 아스트랄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이후 아주 조금씩 업데이트되면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출시 8년째인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애플 지도 사용자를 찾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애플은 초기에 톰톰 등 다른 업체의 지도를 가져다 쓰며 서드파티와의 협업으로 구글에 대항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비쳤지만 결과는 참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몇 년 전부터 자체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고, 올해 미국 대상 업데이트를 위해 644만 킬로미터를 주행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으로 사용자들이 불편해하던 기능을 대거 추가했고, 올 하반기에는 유럽도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처참한 애플 지도가 일본에서는 꽤 준수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정확도도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아이폰 점유율은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애플은 최대 고객인 일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거의 제외되는 애플 1차 출시국에 항상 들어가 있고 서비스들도 일본에 맞춰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애플의 점유율을 보면 기이하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미국은 자국산 폰이니 당연히 높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캐나다, 영국, 호주 등도 이해가 갑니다만, 디바이스 아틀라스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이 나라들을 제치고 iOS 점유율이 2018년은 전세계 최고인 70%를 넘었고 2019년에도 60%에 육박합니다. 일본의 애플 점유율은 집계 기준마다 조금씩 다른데, 워낙 IT 갈라파고스인 일본은 아직도 2G 폰을 쓰는 비율이 높아서 2G를 빼고 계산하냐, 2G를 안드로이드에 포함하냐, 계산 방식마다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동일 기관의 자료로 타국과 비교할 때 세계 최고의 점유율 수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일본은 애플의 나라 미국보다 높은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2009년에 소프트뱅크가 iPhone for Everybody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보조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0엔에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아이폰이 급속도로 보급됐고, 이후 가입자를 빼앗긴 au, NTT 도코모 등에서도 할인 판매 경쟁에 돌입하여 다른 폰들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에서 압도적 인기를 끌어온 것입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보조금 규제로 과도한 할인 판매는 줄었지만 그래도 2통 3사의 아이폰을 우대해서 판매하는 경향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의 압도적 점유율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이렇다 할 일본산 스마트폰 판매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애플의 대항마인 삼성이 한국산인 이유로 기피하여 그래도 쓸만한 폰을 사기 위한 선택지가 애플만 남은 것도 큰 이유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갤럭시는 삼성 로고도 붙이지 않고 신상품을 출시하며 최근 점유율을 올려서 2019년 삼성은 일본에서 애플과는 큰 차이로 스마트폰 듣보잡 샤프 다음인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본의 애플 사랑, 그리고 애플의 일본 우대는 둘이 그러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엉망진창인 애플 지도가 일본 때문에 한국을 무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좌표 37.241885 131.865090. 한국 애플 지도에서는 이 긴 숫자를 쳐봐야만 확인이 가능한 위치가 일본에서는 타케시마 단 두 글자만 쳐도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애플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고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일본에서 많이 팔아준다고 애플이 이래도 되는 거냐며 올 4월에 이 문제가 이슈가 되며 많은 한국인들이 항의했지만 애플 코리아는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당연히 한국인들은 혈압이 치솟았고 일본인들은 역시
자기들이 사랑하는 애플이 일본 편을 들어줬다. 애플은 미국 기업이니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준 것이다 라며 좋아했고, 일본 SNS에는 이 기쁨을 한껏 표현한 게시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5월 초 애플로 득이양양하던 일본인들은 이번엔 애플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얻어맞게 됩니다. 아이폰의 음성인식 기능인 시리에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야? 라고 물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답변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어, 영어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제도는 어디의 영토냐 물으면 일본과 중국이라는 답변이 나오는 것까지 더해져서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일본인들은 불량품 판매는 법 개정에 의해 금지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애플에 항의해야 한다. 아이폰 SE 불매하겠다라는 분노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에는 소니가 있다 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이건 그냥 짠하네요. 앞서 애플 지도에서 독도에 관해 미국이 일본 편을 들었다며 축제 분위기던 일본인들은 시리에 대한민국이라는 답변에 멘붕을 겪었고, 이렇게 4월, 5월 한국, 일본 그리고 애플은 독도를 두고 민감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플맵의 독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iOS 6 베타 기간 동안 다케시마로 표기하다가 한국의 항의를 받고 일본어를 포함 모든 언어에서 독도라고 표기했었다가 iOS 7 때는 다케시마로 표기, iOS 9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졌고, 2018년에는 독도와 다케시마 칸유무 반치라는 일본 정부 소유라는 의미의 말을 병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애플맵이 이러는 이유는 영국의 오픈소스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이 리포트로 명칭 등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 시리의 경우 위키피디아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명백히 한국의 영토이고 독도라는 명칭을 다케시마라든지 왔다갔다 바꾸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대 문제하면 떠오르게 된 기업이 이런 애플의 행태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뜬금없이 애플 에어팟 케이스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애플 지도의 독도 논란과 시리 문제를 몰랐을 리가 없었을 독도 후원 기업으로 유명한 라카이 코리아인데요. 라카이 코리아가 에어팟 케이스를 선보인 이유는 수년간 독도 명칭 논란에 묵묵부답인 애플에게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가 선보인 에어팟 케이스에는 독도를 형상하는 그림과 37.241885, 131.865090 그리고 독도 belongs to Korea라고 적혀 있는데, 숫자는 독도 명칭이 없이 직접 좌표를 쳐서 확인해야만 했던 애플맵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고, 독도 belongs to Korea라는 메시지를 영어로 담아 세계의 애플 에어팟 사용자들에게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또한 매년 일본 외교청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며 아나무인인 일본에게도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라카이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오히려 인지도가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 한국 런칭 후 첫 제품을 독도 운동화로 내놓았던 것이 일본에서 불매 운동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심지어 불매뿐만 아니라 태극기를 찢어서 보내거나 독도 후원 운동화를 훼손해서 보내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더 유명한 브랜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만든 2017년부터 라카이 코리아는 일본인들의 이런 짓들에 굴하지 않고 독도 731부대 7광구, 역사에 묻힌 독립운동가 소개 등을 상품과 접목시키기도 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라카이 코리아의 진정성 때문인지 쓰레기 디자인, 불매다, 구리다라며 일본의 조롱을 받던 이 기업은 해외의 언론들로부터 패션 시장의 판을 뒤집을 수도 있는 기업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라카이 코리아는 창업 후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이익을 남겨야 하는 기업인이기 전에 우리는 한국인이라며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세계에 알려온 라카이 코리아의 임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참고로 애플맵의 독도 표시는 최근에는 다시 한글로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시리는 일본에서는 일본에 유리한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뜬다고도 하는데, 오픈소스를 활용한다든지 유저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어서 일본 우익들의 조직적 행동과 한국 유저들의 반격 등도 원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언제 또 일본인들이 장난을 쳐서 독도 위치를 숫자로만 알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애플에 보내는 라카이 코리아의 메시지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이 함께 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편 구글 지도의 경우도 같은 독도 표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독도, 일본어에서는 다케시마, 나머지는 리앙크루트 로악스라고 표기되고 있습니다.